우. 묵직한 굴착기 소리가 이른 아침의 정적을 갈랐다. 축축한 흙이 한 삽 한 삽 퍼 올려질 때마다 짙은 흙냄새가 서늘한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은 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퍽! 둔탁하고도 날카로운 소리가 모두의 심장을 꿰뚫었다. 굴착기 삼날이 무덤 깊숙한 곳, 관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단단한 무언가와 부딪힌 것이다. 나무가 썩어 으스러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건조한 쇳소리였다. 작업을 지켜보던 중년의 남자 이진호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멈춰요. 조심해서. 그게 대체 뭡니까? 인부가 굴착기에서 뛰어내렸고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파헤쳐진 구덩이 속으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버지의 관이 아니었다. 검은 혁더미 아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뒤집어 쓴 채 덩그러니 놓여있는 녹슨 쇠상자였다. 진호 내레이션, 낮고 감정 실린 목소리로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던 그날, 우리가 찾아낸 것은 아버지의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전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살아가는 이진호. 그는 한때 번듯한 중소기업을 운영했지만 몇 년 전 거래처의 부도로 큰 위기를 맞은 후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평범한 중년의 가장이었다. 그에게는 장손이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늘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다. 반면 그의 숙부이자 집안의 어른인 이만철은 성공한 사업가였다. 늘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집안의 대소사마다 앞에 나서서 도리와 예의를 읊어대는 그는 누가 봐도 존경받아 마땅한 어른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조카인 진호의 가족에게만은 늘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쌀쌀맞게 굴었다. 모든 일은 진호가 기이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낡고 해진 옷차림으로 멀리서 비를 맞으며 그저 떨고만 계셨다. 하지만 꿈은 날이 갈수록 선명하고 끔찍해졌다. 며칠 뒤 꿈속의 아버지는 흠뻑 젖은 모습으로 진호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달싹였다. 춥다. 물이 너무 차구나. 여길 떠나고 싶다. 애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진호는 잠에서 깨어 한참을 뒤척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결심하게 만든 마지막 꿈. 그날 밤 진호는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비좁은 관 속에 누워 있었다. 사방에서 스며드는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목까지 차올랐다. 아버지는 얼음장 같은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고 절규하듯 외쳤다. 나 좀 꺼내다오 아들아, 제발 부탁이다. 진호는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깼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아버지의 차가운 손길이 아직도 팔에 남아있는 듯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땅속에 잠든 아버지의 잔절한 외침이었다. 며칠 후 명절을 앞두고 열린 가족 모임 자리. 진호는 친척들이 모두 모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아버지 묘를 이장해야겠습니다. 순간 좌중의 정적이 흘렀다. 숙부 이만철이 차갑게 물었다. 이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님께서 계속 꿈에 나타나십니다. 자리가 너무 춥고 불편하시다며 옮겨달라고 애원하십니다.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숙부 만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다. 네가 미쳤구나. 쓸데없는 미신 같은 소리 집어치워. 만철은 집안의 어른답지 않게 얼굴까지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불같이 화를 냈다. 절대 안 된다. 그 무덤에 흙 한 줌이라도 손대는 날엔 이 숙부랑 끝인 줄 알아. 알겠냐? 그의 표정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자의 공포심마저 서려 있었다. 대체 숙부님은 왜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하시는 걸까? 혹시 저 무덤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족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진호는 아무 말 없이 운전대만 잡고 있었고 아내는 남편의 굳은 옆벌구를 그저 안쓰럽게 바라볼 뿐이었다. 숙부의 그 격렬했던 반대는 단순한 어른의 고집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둡고 끈적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숙부 만철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집안의 어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진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형님, 들으셨습니까? 진호 놈이 아버지 묘를 파헤치겠다고 합니다. 그 좋은 명당을 우리 집안의 운세가 걸린 용맥을 건드리겠다니 저놈이 사업이 망해가니 정신까지 나간 모양입니다. 그의 말은 교묘했다. 그는 진심으로 집안을 걱정하는 척 무지한 조카를 타이르는 척하며 자신의 탐욕을 가문의 안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했다. 숙모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다. 어머, 들었어? 진혼의 말이야. 글쎄, 죽은 시아버지 꿈자리가 사납다고 선산을 파내겠다지 뭐야. 아마 그 속에 뭐라도 묻혀있는 줄 아는가 봐. 찌쯔, 사업이 어려우니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나 봐.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말들은 바람을 타고 진호의 귀에까지 날아와 박혔다. 진호는 순식간에 집안의 근심거리이자 조상의 묘를 파헤쳐 한몫 챙기려는 불효막심한 놈으로 낙인 찍혔다. 한때는 살갑게 굴던 사촌들조차 그를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그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형, 정말 이장할 생각이야. 작은아버님 말씀대로 좁게 넘어가. 괜히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가끔 연락이 닿은 사촌동생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그 말의 끝에는 성공한 작은아버지의 말을 듣는 게 현명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진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견디다 못한 그는 어느 오후 홀로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이상하게도 묘 주변은 다른 곳보다 훨씬 스산했다. 아직 봄이 오기 전이라지만 유독 아버지의 무덤가 풀들만 생기 없이 누렇게 말라 죽어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묘비를 스치며 우는 듯한 소리를 냈다. 진호는 무릎을 꿇고 묘 앞에 술을 따랐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이리 차가운 곳에 누워 계십니까? 제가 너무 늦은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그날 밤 진호는 아내에게 지친 속내를 털어놓았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걸까? 모두가 날 비난하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게 맞나 싶어. 아내는 그런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니에요, 여보. 전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아버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제가 알잖아요. 다른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아내의 한마디에 진호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그는 다음 날 수소문 끝에 알아낸 용하다는 직원에게 연락해 이장을 부탁했다. 직원은 진호의 이야기를 듣고는 흔쾌히 수락하며 며칠 내로 좋은 날을 잡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직원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 선생, 죄송합니다. 댁의 일은 제가 맡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며칠 내로. 직원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그 이장권에서 손 떼라고, 만약에 이 일에 계속 손을 대면 이 바닥에서 발붙이고 살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진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체 누가 이런 짓까지 하는 걸까? 숙부의 힘이 이 지역에서 그 정도란 말인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직원의 전화는 진호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의심마저 걷어냈다. 숙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데에는 분명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히 아버지를 편안한 곳으로 모시는 효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치는 싸움이 되어버렸다. 진호는 더 이상 사람을 쓰지 않고 직접 새 묘터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는 며칠 동안 주변의 야산을 헤맸다. 지도를 들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걷고 또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볕이 잘 드는 언덕에
큰 소나무 아래에서 잠시 숨을 돌리다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 다시 아버지가 나타나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춥고 젖은 모습이 아니었다. 깨끗한 옷차림의 아버지는 그저 온화한 미소로 진호를 바라보셨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 없이 저 멀리 햇살이 유독 따스하게 내리쬐는 공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다. 헉! 진호는 꿈에서 깨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가리킨 방향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홀린 듯 그곳으로 걸어갔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온갖 들꽃이 만발한 아늑하고 평화로운 땅이 펼쳐져 있었다. 진호는 직감했다. 이곳이야말로 아버지가 원하시던 영면의 자리라는 것을. 며칠 후 그는 다시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새로 찾은 묘자리에 대해 속으로 아뢰고 술 한 잔을 올렸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려던 그 순간 그의 눈에 익숙한 형체가 들어왔다. 백사였다. 며칠 전 보았던 그 커다란 흰뱀이 이번에도 조용히 묘 주위를 한 바퀴 스르르 돌고 있었다. 은빛 비늘은 햇살을 받아 신비롭게 빛났다. 뱀은 마치 진호를 알아보기라도 한 듯 잠시 고개를 들어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내 소리 없이 풀숲으로 사라졌다. 백사는 묘를 지키는 수호신이자 조상의 화신이다. 마을 어른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말이 뇌리를 스쳤다. 진호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징조가 아니었다. 아버지께서 그리고 이 땅의 신령님께서 그를 돕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포였다. 결심을 굳힌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땅, 평택에 있는 그 작은 밭 말이야. 그걸 팔아야겠어. 아내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 땅은 노후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보루였다. 이장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야. 숙부님이 저렇게 나오시니 조용히 치르려면 돈이 더 들지도 몰라. 하지만 꼭 해야겠어. 이건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돌이야.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편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았다. 당장의 생활은 더 팍팍해지겠지만 그녀는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다음 날 진호는 땅을 팔기 위해 부동산을 찾았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복잡한 마음으로 잠시 앉아 있는데 중개인이 다른 손님과 통화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 네, 이만철 사장님, 그 이씨 집안 선산금서 땅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요. 사장님 분부대로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는 매물은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기로 했잖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진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왜 숙부는 묘지 주변의 땅까지 긁어모으려 하는 걸까? 비밀은 무덤 아래뿐만 아니라 이 땅 전체에 그리고 숙부의 탐욕 속에 거대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이장을 하기로 한 날이 밝았다. 진호는 조용히 일을 치르기 위해 동네에서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인부 두어 명과 작은 굴착기 한 대만을 불렀다. 하지만 그들의 앞길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그들이 이른 아침 안개를 헤치고 선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검은 세단 한 대가 길을 막고 서 있었다. 차에서는 숙부 만철과 그의 두 아들이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밤새 잠 한숨 못 잔 듯한 피로와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도끼가 서려 있었다. 만철은 길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살기등등한 눈으로 진호를 노려보았다. 이 불효 막심한 놈, 기어이 내 말을 어기고 이 짓을 벌이겠다는 게냐. 오늘 내가 여기 두 눈 뜨고 서 있는 한 흙 한 삽도 못 팔 줄 알아라. 숙부의 고함 소리가 고요한 산의 공기를 찢었다. 진호는 차에서 내려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숙부와 마주섰다. 숙부님, 이건 제가 아버지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제발 길을 비켜주십시오. 뭐? 해야 할 일? 멀쩡한 무덤을 파헤치는데 니놈이 말하는 효도더냐. 당장 돌아가지 못해. 일촉즉발의 상황. 만철의 아들들이 진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아이고, 이른 아침부터 다들 여기서 못들하는 게요? 마침 아침 운동을 나왔던 마을의 어른 두세 분이 그 광경을 보고 다가왔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자 평생 존경받는 선비처럼 행세해온 만철은 마을 어른들 앞에서는 차마 더 난동을 부릴 수가 없었다.
그는 씩씩거리며 한쪽으로 비켜섰지만 그 눈만은 여전히 진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혀 있었다.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 속에서 마침내 작업이 시작되었다. 굴착기가 으르렁거리며 아버지의 봉분을 허물기 시작했다. 흙이 한 겹, 한 겹 거칠수록 진호의 심장도 함께 졸아드는 듯했다. 그는 두 손을 모아쥐고 그저 아버지를 부를 뿐이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곧 편안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숙부 만철은 팔짱을 낀 채 그 모든 과정을 글씨라도 태울 듯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인부들이 관을 드러내기 위해 마지막 흙을 걷어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퍽! 둔탁하고도 날카로운 쇳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굴착기 삼날이 묘헷 깊숙한 곳에서 단단한 무언가와 부딪혔다. 어이쿠! 굴착기를 몰던 인부가 놀라 소리치며 기계에서 뛰어내렸다. 사장님, 이리 좀 와보세요. 이건 관이 아닙니다. 이건 쇠상자입니다. 그 외침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구덩이 속으로 향했다. 인부의 말대로였다. 아버지의 목관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그 대신 세월에 부식되어 검붉게 녹이 쓴 거대한 쇠상자가 묻혀 있었다. 그것을 본 숙부 만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눈을 비볐고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녹슨 쇠상자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우리 아버지가 남긴 황금 보화일까?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우리 집안 전체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끔찍한 비밀일까? 인부들이 조심스럽게 쇠상자를 땅 위로 끌어올렸다. 상자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표면은 온통 검붉은 녹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기괴한 모습에 마을 어른들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이성을 잃은 숙부 만철이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상자를 빼앗으려 했다. 안 돼! 그건 우리 가문의 물건이다! 절대 열어선 안 돼! 그의 눈은 공포와 광기로 번들거렸다. 하지만 진호와 함께 온 친구들과 상황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이복의 만철이 진정하게 뭐가 들었길래 자네가 일이 난리인가? 모든 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지. 이게 자네 물건이라는 증거라도 있나? 마을 어른의 단호한 말에 만철은 더 이상 달려들지 못하고 그저 밭은 숨을 몰아쉬며 상자를 노려볼 뿐이었다. 진호는 인부에게서 쇠지렛대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는 쇠지렛대를 녹슨 자물쇠 틈에 끼워 넣고 온 힘을 다해 젖혔다. 끼익, 텅.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자물쇠가 부서져 나가고 마침내 상자 뚜껑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상자 안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상상했던 황금이나 보물이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기름종이에 정성스럽게 쌓인 낡은 책 한 권과 세월에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들었다. 기름종이를 벗겨내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몰래 기록해온 비밀 장부였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진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갔다. 장부에는 숙부 만철이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신 동안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렸는지가 날짜와 금액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가 30년간 쌓아올린 부는 모두 형님의 피와 눈물을 가로채 만든 것이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거짓말이라고. 저놈이 전부 조작한 거야. 만철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진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함께 들어있던 편지 봉투를 들었다. 봉투 위에는 내 아들 진호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자필 유서였다. 진호는 유서를 펼쳐들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내가 잠들어 있는 이 산의 모든 땅을 나의 장손 이진호에게 물려준다. 또한 내가 평생 일군 회사의 모든 권리도 내 아들 진호의 것이다. 내가 이 유서를 땅속에 함께 묻는 이유는 이제 내 곁에 믿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내 아우 이만철조차도. 진호의 목소리가 슬픔과 분노로 가늘게 떨렸다. 유서의 내용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순간 만철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텅 빈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맬 뿐이었다. 30년간 그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진실은 마침내 밝혀졌지만 배신으로 얼룩진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는 과연 아물 수 있을까? 그날 산을 내려오는 길에는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마을 어른들은 혀를 차며 만철의 곁을 지나쳤고 함께 왔던 그의 아들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버지의 뒤를 따를 뿐이었다. 30년간 쌓아올린 존경과 명예는 한 줌의 흙먼지처럼 그날의 서늘한 바람과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다. 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들었는가? 이만철 사장, 그 사람이 형님 재산을 전부 가로챘다더군. 어쩐지 그 집만 유독 잘 풀린다 했어. 쯧쯧, 형님의 피고름을 빨아먹고 산 거나 다름없구먼. 만철의 사업 파트너들은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투자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은행은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했고 한때 그를 따르던 직원들마저 등을 돌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거대한 사업체는 진슬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거대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만철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다. 병원을 찾아가 온갖 검사를 다 해보았지만 의사들은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다. 신경에도 뼈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날이 갈수록 굳어갔고 결국 그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다. 마치 그가 평생 탐내고 빼앗았던 그 땅이 이제 그의 두 다리를 옭아매어 다시는 땅을 딛고 서지 못하게 만드는 듯했다. 그의 가정도 풍비박산이 났다. 아내는 남편의 추악한 진실과 몰락에 충격을 받아 시름시름 앓다 자리에 누웠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 동네에서 고개조차 들고 다니지 못했다.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부와 명예가 사실은 큰아버지의 눈물 위에 세워진 헛이라는 사실은 젊은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차가운 침묵과 한숨만이 가득했다. 그것이 바로 거짓된 자가 맞이한 업보의 끝이었다. 숙부의 몰락은 어쩌면 당연한 업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는 진호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숙부 만철의 집안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진호의 마음 또한 편치만은 않았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숙부님을 법대로 하실 건가요? 진호는 아내와 아이들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러지 않을 거야. 그는 창밖의 스산한 풍경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숙부님의 업보는 이미 하늘이 심판하고 계시네. 내가 거기에 돌을 던질 필요는 없겠지.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님을 편안한 곳으로 모시는 일이야. 그의 말에는 더 이상의 분노나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슬픔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자의 묵직한 책임감만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진호는 아버지의 유해를 수습하여 꿈에서 보았던 그 양지 바른 언덕으로 정성껏 이장했다. 이번 이장식에는 숙부의 가족을 제외한 온 친척들이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새로운 묘터에 아버지의 유해가 안치되고 마지막 삽의 흙이 덮이는 순간 신기하게도 내내 흐렸던 하늘이 거짓말처럼 개이며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 햇살은 마치 아버지가 보내는 위로처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진호는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진호의 꿈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타나셨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더 이상 춥고 젖은 모습이 아니었다. 깨끗하고 단정한 흰옷을 입은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진호를 바라보셨다. 고맙다 아들아. 이제야 두 다리 뻗고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아버지의 따뜻한 한마디에 진호는 꿈속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뺨은 뜨거운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너무나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깊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아버지의 유서 덕분에 진호는 숙부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이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면서 막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쓰러져 가던 그의 사업은 다시 일어섰고 생활은 눈에 띄게 풍족해졌다. 하지만 진호는 그 부를 혼자 누리지 않았다. 그는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떼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을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하며 아버지가 평생 지켜왔던 나눔의 정신을 이어갔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오후였다.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사촌, 즉 만철의 아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진호를 찾아왔다. 그는 진호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손으로 돈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죄를 제가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내레이션. 용서는 이미 끝난 이야기처럼 보였다. 하지만 핏줄로 이어진 인연의 매듭은 그리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 과연 진호는 사촌의 사과를 그리고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는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진호는 사촌이 내민 돈봉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봉투는 꽤 두툼했지만 그 안에는 30년간의 배신과 상처의 무게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사촌의 손 위로 다시 밀어 올렸다. 아니다. 이건 내가 받을 돈이 아니네. 사촌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형님, 아버지께서 지은 죄가 있는데 이대로는 저희가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진호는 그런 사촌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자네가 지은 죄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네. 이 돈으로는 숙부님 잘 봉양해드리게. 그것이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이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께서도 그걸 더 원하실 걸세. 진호의 너그러운 용서 앞에 사촌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빗줄로 이어진 깊은 원망의 매듭이 그렇게 한 세대를 지나 다음 세대의 눈물과 용서 속에서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양지바른 언덕 위 아버지의 묘는 이제 푸른 잔디로 곱게 덮여 있었다. 기일을 맞아 진호는 아내와 다 큰 아들 그리고 귀여운 손주들과 함께 아버지를 찾았다. 잘 가꿔진 묘 앞에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었다.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진호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버지의 비석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더없이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때로 한순간의 탐욕 때문에 양심과 혈육의 정마저 차가운 땅 속에 내다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땅은 비밀을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푸른 하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조상은 자손이 불효하면 결코 편히 잠들지 못하며 인과응보는 이르든 늦든 반드시 제 주인을 찾아가는 법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조상의 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황혼의 속삭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삶의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